네, 안녕하세요. 로디의 유쾌한 기획수다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나간 이후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죠. 작가님. 네네. 맥비님이 출연하신 이후에 이분을 초대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었는데요. 바로 야매님입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웹기획서라고 하는 웹기획 관련된 책을 거의 최초죠. 네. 써서 지금까지 아주 잘 팔리고 또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저자이신 야매님 모셨습니다. 야매님. 안녕하세요. 야매군 최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21년인가요? 22년 정도 현재 서비스 기획 현업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 네임인지 야매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블로그가 야매스타일이라는 블로그 도메인으로 야매 이상한 생각과 공감이라는 네.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도메인이 제 고등학교 정도 때 구매를 했던 도메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의류 편집샵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때 이제 동대문에 두타나 밀리오베 같은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을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보니까 다 이제 조그만 개별 가게들은 존재를 하는데 이것들을 좀 모아서 새로운 브랜드로 서비스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야매 스타일이라는 도메인을 구매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뭐 야매가 이제 보통 은어로서 일본어 은어로서 좀 이제 불법이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이는데 이제 언어를 좀 따라가 보면은 이제 약간 뭐 비주류나 혹은 뭐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주류 스타일을 좀 대변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도메인을 사서 이제 해봐야지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 그냥 멈춘 거죠. 네. 그 야매군 이렇게 된 거고요. 네네네. 근데 스타일은 굉장히 스탠다드 하실 것 같아요. 독특하진 않고 되게 독특한 편은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합니다. 평범한. 감성이 약간 숨겨지는 감성의 B급이 있다. B급이 있죠. 네. B급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 시발 비용이라고 하죠.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발음 제가 억양이 좀 세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고 깜짝깜짝 놀래기도 해요. 네. 스트레스가 쌓이네. 그래서 이거 풀어야겠다 하다가 뭐 좀 재밌는 걸 사볼까 해서 그래서 조금씩 뭔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B급 감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네네. 딴지일보에 입사를 하셨어요. 네. 딴지일보면 대표적인 정말 B급 감성의 사이트 혹시 정 작가님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모르실 거예요. 네네네. 아이러브스쿨은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모르세요? 네네. 저희도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동창회 커뮤니티라고 했나? 네네. 딴지일보는 기자로 입사를 했고요. 기자 생활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정식 직원은 아니었었고 이제 수습 내진 인턴으로 근무를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1년 정도 하면서 이제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뭐 그쪽 세계를 좀 들여다보다가 온라인 미디어 쪽으로. 네네네. 아이러브스쿨이라는 곳에서의 이직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아이러브스쿨 안에 알럽진이라는 매거진이 있었었는데 그 매거진의 편집자로서 이직을 하게 됐고 이 서비스를 리뉴얼을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바쁘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기획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비스 기획자로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나는 간략하게 짚어보면은 딴지일보, 아이러브스쿨, 그다음에 메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게임 회사? 네, 게임 회사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게임 회사에서도 이제 서비스 기획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포포루라고 하는 게임 포털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오락실 게임들, 뭐 킹 오브 파이터즈나 뭐 이제 그런 뭐 사무라이 쇼다운이나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컨버전을 해서 서로 이제 1대1로 대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게임 포털이었는데요. 수익 모델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초창기이다 보니까 뭐 한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예스24. 일단은 예스24가 계열사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스타일24라고 하는 패션 서비스도 있었고요. 패션 커머스도 있었고 예스24도 있었고 그리고 ENT24라고 해가지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영화나 공연이나 뭐 이런 쪽 사실 이 법인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스24에서 한 8년 내지 9년 정도 일을 하면서 한 5개 법인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신 이사님이셨고요. 이제 주로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거의 이제 그 돌격대식으로 새로 서비스가 런칭이 될 것 같으면은 혹은 이제 런칭 계획이 있으면은 가서 들어가서
싹싹싹 다 만들어 두고 이제 네.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이직이 되게 많았죠 그 사이에. 아니 권력대라고 하는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어떠세요? 이제 제 성향 자체가 네. 좀 하나에 너무 매몰돼서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네. 되게 적절하게 저를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조금 이제 하다가 좀 루즈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은 이제 여기 가서 일해라, 저기 가서 일해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 바랄라 랩이라고 해서 그 IT 기반의 원천기술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그런 R&D 업무도 담당을 하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크레마 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망한 네, 그 태블릿 서비스도 기획을 했었고. 크레마 알죠? 네네네. 그 다음에 판다코리아닷컴에서 서비스 총괄. 네네. 여기는 역직구 커머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중국 역직구 커머스였고요. 사실 상당히 이제 매출이 잘 나왔죠. 매출이 잘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었는데 입사를 하고 한 4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 사드가 터졌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 매출이 한 달에 네. 하루에 보통 뭐 많게는 1억 혹은 뭐 그 이상도 나왔었던 서비스였는데. 그다음에 유니타스 리브로라고 네네네. 하는 교육회사였나요? ST 유니타스라고 이제 뭐 그 예전에 0단기, 0단기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회사예요. 그 회사고요. 회사는 이제 삼성동 쪽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쪽에서 그 리브로라고 하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그 도서 구매 서비스, 도서 커머스를 이 ST 유니타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리브로 사업을 하는데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S24 출신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해서 네.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네네.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하나투어라고 하는 여행 쪽 비즈니스에서도 일을 했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반려동물 쪽 관련된 커뮤니티에서도 커뮤니티 겸 네. 이제 커머스에서도 근무를 했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연구소. 네네. 그 자율주행인데 네. 정말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차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장에서 차량의 어떤 운전 권한을 획득을 해서 주차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네, 그 그런 부분만 형태. 그분만 네네네. 전문적으로 해주는. 그렇습니다. 아 거기서는 팀장, 네네. 기자, 수석 기획자로 계시는. 근데 뭐 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네, 뭐 팀장이기도 하고 네. 강의도 하시고 아까 소개드렸던 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 강의는 지금 2008년도부터 약 12년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8주 만에 완성하기. 이거는 그러면은 초급자 대상인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초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초반부를 제외하고는 중반부 이후부터는 사실 중고급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쉽다, 되게 듣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다 듣고 나서 한 3년 내지 4년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고 메일이 와요. 네, 메일이 와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몰랐다. 혹은 한 3, 4년 지나서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되고 저한테 감사의 메일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초급자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내용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중급자 이상이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강의를 하시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뭔가 그것들의 어떤 기초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고요. 제 개인적인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걸로 강의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1도 없었었고 처음에 강의를 진행했던 이유는 제 성격적인 결함을 좀 고쳐보고자 강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었었고요. 혹시 MBTI가 어떻게? 저는 I로 시작할 때도 있고요. 적극적인 리더형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애초에 상당히 내성적이고 울렁증이 심했던 성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획자라고 하면은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해야 되고 앞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문서는 잘 만들고 칭찬도 많이 듣는데 왜 이 문서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못 해주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고치고자 하는 니즈가 좀 있었죠. 그래서 강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울렁증도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돌면서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 차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은 뭘 해야 될까? 근데 이걸 생각하다가 웅변 같은 거를 배워봐야 되나? 스피치 이런 걸 배워봐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기왕이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과 관련돼서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죠. 그렇구나. 네네. 딴지일보로 시작해서 현재 자율주행 사업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이고 네네. 연관성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분야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게 된 계기 혹은 도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어떤 철학 배경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연관성이 1도 없죠. 이 부분적인 서비스에 대한 연관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도메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영역들이죠. 사실 처음에는 어떤 목적 없이 이직을 했었어요. 저도 어떤 프로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커리어 패스를 하겠다 이런 생각 없이 뭐 처음에 한두 회사 정도는 그렇게 거쳐 나가다가 서비스 기획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차피 제 성향도 조금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다거나 아니면은 한 곳에 매몰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좀 경험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종 업계는 최대한 피하는 형태로 해서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이직을 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프로 이직너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핫한 곳으로 많이 이직을 한다. 그렇죠. 네네. 네. 어떻게 이렇게 핫한 곳만 찾아다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긴 하는데 사실 뭐 핫한 곳을 찾으려고 간 건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해 보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까 뭐 펫 관련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자율주행 이거는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와도 선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면 어딘가에는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런 트렌드에 대한 그 민감성 자체가. 그 워낙 그 기획자 자체가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내색은 하고 있진 않지만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네. 그 거쳐왔던 회사들 보게 되면 스타트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은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어떤 실무를 하시는데 차이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일하는 재미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소규모의 그런 벤처기업들이 훨씬 재미있죠. 이제 그 이유는 혼자서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역할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재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소모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소규모 벤처기업보다는 좀 중견 쪽 이상으로 바라봐야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정해진 일 그리고 주어진 영역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긴 하죠. 근데 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롱텀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뭐 정책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연관해서 그동안 좀 다녔던 곳들 중에서 가장 야맨과 잘 맞았던 기업 혹은 잘 맞았던 포지션이 있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예스24라는 곳이 가장 일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예스24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온라인 서적 커머스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게 중견 벤처기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고 되게 오래된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죠. 실제 회사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스24 내에서 조금 독립적으로 일을 해왔어요. 예스24 내에서 특정 비즈니스가 새로 신설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신규 비즈니스가 런칭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쪽 일을 해내는 형태로 해서 업무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윗분들이 저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성향에도 잘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일을 했던 곳이 이제 바랄라 랩이라는 곳이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역할을 했었었는데 같이 이제 그런 박사님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까 저도 기획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넓어지고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포지션이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해서 돌격대로서 활동을 했을 때 좀 남현님만의 어떤 노하우
라면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빠른 파악이 첫 번째겠죠. 제가 그 이직에도 크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어떤 새로운 산업군에 들어갔을 때도 그 비즈니스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이종의 비즈니스로 이직을 한다라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학습력이 좀 빠르신 편이셨어요? 네, 저는 그런 지점에서는 네. 학습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얼리 어댑터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종의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네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저는 좀 이제 라멘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 좀 그림이 그리시네요. 뭔가 그러니까 그런 빠른 학습력이 아니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좀 새로운 서비스 기회가 와도 가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서비스 총괄하고 계신 곳은 자율주행기업인데 이제 이쪽으로 최근에 옮기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일단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라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예전에 이제 R&D를 하면서 사실 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베스텔라랩이라는 곳이 이제 네. R&D 회사거든요. 개발자들밖에 없어요, 조직에.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인 건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PO의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서비스를 좀 더 깊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뭔가 이제 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출시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회사의 니즈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저도 재밌을 것 같고 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그 궁금한 게 그런 이직 제안들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가시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찾아서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이제 뭐 로딩도 아시겠지만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요 이제는 잡코리아나 뭐 이런 데서 이력서 넣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이력서를 날 걸고 없어요. 네, 뭐 저번에 출연하셨던 맥비님도 그러시고 네. 그 정도 연차 되면은요. 네. 이제 이력서 구직 사이트 보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불러주는데 위주로 주로 가게 되죠. 네. 여기저기 그 이제 관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연락 주시고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들이 좀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분야에서 하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네트워크가 방대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분야를 소개시켜주는 전문적인 사람이 있다? 방대한 것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방대한 쪽에 가까우세요? 제가 사실 이제 다른 분들한테 저를 소개를 할 때 상당히 사회성을 갖춘 히키코모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성을 갖춘 히키코모리. 네. 두 개가 약간 상반된 의미죠. 상반된 의미인데 이제 제가 집 안에 들어오면은 밖에 안 나가요. 근데 항상 집에만 있고 집돌이거든요. 그래서 제 취미가 누워서 유튜브 보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게 되거든요. 외적으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오래 계셨으니까 여러 기획자를 많이 상대해 보셨을 테고 인하우스에서 기획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능력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인하우스에 가려는 지금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인하우스에서 보다 좀 성과를 잘 내거나 좀 좋은 평가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러한 조언 있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획자의 역량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거나 설명을 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그 창의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설득하는 능력이라든가 뭔가 나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게 꼭 필요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 관점에서는 관찰력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찰력이.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설계를 하는 게 기획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서비스를 누가 사용을 하느냐?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사물이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한 관찰력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장작가님도 PO 쪽으로 좀 관심 많으시나요? 언젠가 제가 인하우스에서 제가 한번 서비스를 한번 성장시켜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죠. 아, 네네네. 근데 첫 회사에서 PO분을 한번 뵀는데 PO가 저런 직무인가? PO는 뭘 하는 거지? 제가 언젠가 내가 그래도 한 10년 이렇게 무조건 지난 뒤에는 제대로 나도 한번 그 처음에 이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성공 경험으로 뭔가 내가 남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매님이 생각했을 때 PO가 해야 하는 일을 한 3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다면? 일단 PO는 이 서비스에 대한 뎁스가 상당히 깊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A부터 Z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깊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프로덕트를 같이 이제 향유하는 그런 이제 같이 개발을 하는 그런 인력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단순히 뭐 기획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놓고 봤었을 때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상품의 어떤 개발 방법론이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마케팅을 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깊게 관여를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PO는 그 서비스의 CEO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회사에서 PO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어떤 환경 내에서 그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 봐요. PO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방법론을 확실히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거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지만 기본적으로 PO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저도 PO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PO는 아니에요. PO를 겸하는 역할일 뿐이지 전문적인 PO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PO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제 앞에서 정 작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론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방법론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PO가 뭐 CEO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지만 각자 다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견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들의 생각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 듣는데 제 경험들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이런 그 실패 요인들이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PO로 들어와서 PO 역할을 못하고 서비스 기획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부지기수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PO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죠. 물론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 환경 자체가 PO라는 포지션에서 포지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야매님도 기획자로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PO나 PM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나는 계속 기획만 하고 싶어 또 PO 한번 해볼까 이러한 고민의 기로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PO를 선택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회사가 R&D 조직이다 보니까 이 프로덕트에 대한 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자율주행 내지는 이런 그 라스트 마일상에서의 어떤 주차 관제라던가 이런 쪽에 전문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만들었을 때 과연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까? 어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지점들 그리고 고객의 불편함에 대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기술만 좋으면 돼 이거였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PO 내지는 PM의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뭐 제가 PO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PO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걸 쏟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많은 곳에 쏟고 있기 때문에 PO를 하면서 막 밤새고 야근하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각오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사업처럼. 네, 자기 사업처럼. 사장님, 오너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무 때나 이 서비스 들여다보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24시간. 하고 24시간 동안 그것만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가뜩이나 고민할 거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신상품도 주문을 해야 되고 지금. 그렇죠. 네. 쇼핑 상당히 중요하죠. 네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이제 PO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것을 잡으려면 딱 말씀하셨던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또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변 작가님도 지금부터 레벨업 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근까지 불사를 가고가 제일 각오가. 제일 힘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워라벨인데 이 밸런스가 라이프에서도 항상 워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1인 거죠 다. 네, 그게 힘든 거죠. 네, 그거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PO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정도 경험이면 야매님이 어떤 서비스를 차라리 내가 런칭하지 이러한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돼서 피트니스 쪽을 좀 더 캐주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비스화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좀 기획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고 같이 일할 친구들 좀 찾고 있습니다. 런칭 시점은 어느 정도?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네, 정도. 빠르게 일단 런칭을 하고 네. 반응을 좀 보려고 하고요. 이게 B2C를 지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뭔가 최초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매님을 그 런칭 시점에 한번 모셔가지고 아. 또 얘기를 그때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네.